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사 같이 한번 하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현재 부동산 중개업 시장은 매우 어둡고 힘든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격은 뛰고 거래는 급감한 가운데 중개보수 인하, 프롭테크 활성화, 반값 부동산의 등장을 시작으로 국민, 정부 및 정책, 부동산 시장 모든 곳에서 공인중개사의 바람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되며 공인중개사의 미래와 희망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협회는 진보는커녕 오히려 퇴화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공인중개사 회원 간 단합과 단결 그리고 개선의 의지는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자, 우선 11월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 투표일이라 선거운동으로 무척 바쁘신 와중에도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오비 회원 여러분. 기호 5번 이중혁 네오비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오비 회원 여러분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하여 전문 직업인으로서 우뚝 서시기 위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네오비 회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총 13개의 질문이 있고요. 후보자님께서 준비해 주신 질문이 또 있어서 아마 질문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사명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존폐 위기까지 걱정되는 상황에 협회장으로서 막중하게 책임지는 자리에 출마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회장 선거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잘하면 기본이고 오히려 수많은 욕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사실 많이 망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부동산 중개 시장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협회에 또 정책들로 많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저희 회원들한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장으로 출마하기까지는 결심하기까지는 좀 고민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둘 수는 없고 우리 중개업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협회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방어적 그런 자세로 취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어는 잘해야 사실은 본전이거든요. 그러다가 방어하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지는 게임으로 게임이 끝나다 보니 이번처럼 중개 보수가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또 발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협회 자체를 좀 공격적인 협회, 좀 선제적으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협회, 우리 업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먼저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협회, 그렇게 선제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협회로 좀 만들고 싶어서 협회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 밤도 중개업 상황이 위기인 상황 속에서도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 직방 또는 반값 중개인이 해서 나오는 여러 플랫폼 업체들이 더 극성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저희 협회가 강력한 힘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회원들의 단결력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울러서 중앙협회에서 또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막아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장을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도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기호 5번 이중력을 한번 관심 있게 바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마 고민이 있었다. 그럼에도 중개업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자, 정책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세를 보여왔던, 그래서 지는 게임밖에 할 수 없었던 협회를 이제는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협회로 만들어 보겠다. 자, 플랫폼 업체 등장에 따라서 중개업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협회의 힘을 좀 키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가볼까요? 리더십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11만 7천 명의 회원을 이끌어 가야 하는데 후보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자질, 경험 예. 이런 것들을 갖추셨는지. 저는 그 대의원을 2번을 했습니다. 10대, 11대 대의원을 하면서 중앙협회를 갖다가 그때 좀 예산적 이결산이라든가 돌아가는 구조를 알게 되었고 12대 때는 충청남도 지부장을 했습니다. 지부장을 하면서 그 어려움도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이 바로 당선되고 나서 국회의원 총선에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 지부에서 지지 선언을 하고 하셨던 국회의원분이 5분이 당선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그 충청남도 19년도에 실거래 실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19년도, 18년도, 17년도 실거래 신고 현황이죠.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실거래 신고하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20% 정도밖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현상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충청남도와 끊임없이 협의를 해서 1년 반 정도의 협의를 과정을 거쳐서 충청남도에서는 올 10월부터 기타 대리인 신고권들이죠.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기타 대리인 신고권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무등록 거래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 실거래 실태 조사를 한 걸 가지고 문진석 의원을 통해서 일회성 금전을 목적으로 한 일회성 무등록 중개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개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충남 지부장을 하면서 저는 저희 협회 지부 자체가 그 화합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지부로 성장을 시켰다고 자부를 합니다. 또 그 11위였던 지부를 1위로 올려놓는 그러한 성과도 내었습니다. 그래서 지부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일단 검증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에 19개 지부장님들이 계신데 19개 지부장님들 속에서도 많으신 지부장님들이 저를 많이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부장님들을 통해서도 저는 일정 정도 검증을 받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리더십 관련돼서는 일단 지회장, 그다음에 충남 지부장까지 역임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실거래가 실태 조사를 통해 공인중개사 실거래가 신고 비율이 50% 이하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놓고 지금 고민이 많으셨다 하셨는데요.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관련된 내용이 곧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에 또 충남 지부 같은 경우에는 화합과 소통의 성장을 중심으로 11위 하던 지부를 1위로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따른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원 화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공인중개사들은 현재 단합되지 않고 각자 도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였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회원들이 단합되도록 만들 방법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똑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저희 회원들은 좀 잘 뭉치지 못하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셔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분야별로 또는 각 사모임별로 몇십 명 또는 크게는 수백 명씩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잘 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만 조직이 좀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지회 또는 분야별로 소규모의 모임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규모의 모임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의 그 분해가 탄생을 하고, 그 하나의 분해가 또 하나의 지혜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또 그 지혜들이 또 단결이 만들어져서 또 하나의 지부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중앙에서 잘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 조직에서. 그래서 제가 협회장이 된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그 소그룹별로 되어 있는 모임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분해별 또는 지혜별 또는 지부별로 잘 이끌어낸다고 본다고 이끌어내면 크게는 보면 중앙 전체 조직이 소규모였던 부분들을 하나씩 엮어내기 시작하면 중앙으로 11만 5천 명의 회원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된다 그러면 중앙 조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로 힘으로 동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회장으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별로 모임이 잘 되고 있는 그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렇게 모아내서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저의 힘은 크게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회원 간의 단합이 문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분회 또는 사모임별 모임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따라서 소그룹 모임, 분회별 모임, 지혜별 모임, 지부별 모임, 각기 활성화되어 있는 모임들이 결국 중앙으로 집결이 되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해지지 않겠냐라는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죠? 예, 그래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그 지금 현재 법안으로 올라가 있는 그 의무가입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조금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가입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직은 그렇게 똘똘 뭉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약한 것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의무가입에 대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가 되어서 조금 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점차 들어오고 계신데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이종혁 후보님께 궁금하셨던 질문,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네,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방송이 다 끝나고 네, 그 중에서 선별해서 후보님께 따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팅창에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협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협회에는 회장을 비롯하여 부회장, 이사, 대의원, 지부장, 지회장 등 다양한 조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 개정 등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정말 중요한 외부 세력에는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현재 협회의 정관과 협회 운영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대의원 생활과 지부장 생활을 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그 협회 조직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그 선거 제도에 있어서 현재 그 저희 협회에는 너무나 많은 선거가 있습니다. 대의원 선거, 그리고 또 임원 선거, 또 조직장 선거, 지회장과 분회장부터 있죠. 분회장, 지회장, 지부장까지 이어지는 조직장 선거, 또 회장 선거, 이렇게 너무 많은 선거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좀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부장, 지회장, 또 분회장, 대의원을 하나로 묶어서 선거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선거를 좀 묶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스템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제 저도 대의원 2번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대의원들에 대한 그 책임이 조금 더 주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하는 대의원들을 만들어서 책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각 대의원들이 분과별로 뭐 총무분과, 교육분과, 홍보분과, 분과별로 다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분과별로 나누어 놓는 것이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분과별로 분과에 대한 일은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분과를 간다 그러면 총무분과에 관련된 예산 편성을 할 때 미리 조금 같이 개입을 해서 같이 예산 편성을 좀 해나가고, 그것이, 임원회의를 통해서 분과단 회의로 들어와서 또 대의원총회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으면 좋을 건데, 마지막에 대의원들이 접하는 것은
분과장 회의를 통과한 안을 대의원들이 접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체크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 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분과별로 예산이라든가 결산 부분이 미리 그곳에서 먼저 보여지고 좀 더 논의가 된 상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야 대의원 조직이 조금 더 활력 있고 탄력 있게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회장님들과 전국에 이제 256명의 이제 지회장분들이 계신데, 지회장 가장 그 회원 일선에서 회원들과 가장 접점인 곳이 사실은 지회장님들이신데, 그 지회장님들과 협회장과의 그 소통 구조가 사실은 좀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회장과 지부장들의 그 소통 구조를 조금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회장 조직이 활성화가 돼야 저희 협회는 좀 활동적이고 탄력 있는 조직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협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선거가 너무 다양하게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묶어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자, 대의원에 대한 책임이 좀 필요할 텐데,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분과에 대한 업무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원만하게 진행하는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예, 예. 자, 그다음에 지회장이 사실상 회원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회장과 지회장 간의 소통의 구조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예,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자, 행동과 실천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 중개보수 인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 중개보수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졌는데 협회는 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느냐 원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동안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부동산 경기 자체도 안 좋은데 중개보수 인하 또 임대차 3법 또 세금이 또 중과가 되고 있죠. 양도세 뭐 최고가 72%까지 물다 보니까 7%까지 물다 보니까 상황이 사실은 많이 어렵고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장으로서 충남 지부장의 조직장으로서 막아내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회원 여러분께 큰 머릿속에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희 협회가 그동안 준비가 너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부장이 되고 나서 그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좀 많이 만났는데 그 정치인을 만났을 때 제가 원하는 자료를 가지고 만나서 정치인들한테 설명을 좀 하고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정책연구원에 요구를 하면 그러한 자료들이 제대로 내려오는 것이 열에 한두 번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만큼 저희 협회는 정책연구원에 대한 그 준비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좀 준비를 해서 정책적으로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임대차 3법 실시로 인해서 저희 중개사들이 많은 그 계약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소비자들한테, 즉 서민들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건 서민들을 위한 그 보호법인데 서민들한테 과연 도움이 되냐?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그 4년 동안 2년이었던 것을 4년 동안 인정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임차료를 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원래는 2년 후에 올려도 될 것을 갖다가 2년 후에 올릴 것을 미리 땡겨서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민들한테 더 그 임차비에 대한 가중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간과하고 그냥 실시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실시가 되기 전에 저희 협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협회가 좀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저희 협회 정책연구원에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원을 내시로 하고 정책연구원에서 나오는 모든 그 부동산의 자료들을 정책연구원에서
자료화하고 문서화하고 또 통계화해서 데이터화 해가지고 정부한테 좀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것은 실시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분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협회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왔고 대학에서 강의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이중혁이가 저는 특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질문 중에 빠진 내용이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예, 예. 했던 구체적인 행동. 아, 예, 예, 예. 네, 그 이런 부분, 것들이 빠졌네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 중개보수 제가 이제 그 중개보수 인하 TF에도 들어가 있었고 인하에 대한 대응 TF팀도 들어가 있었고 2019년도에 그 시행 규칙 정할 때 확인 설명서에 쓰는 그 매도인 매수인들의 중개보수를 협의했다라는 거 사인을 받는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그때도 제가 TF에 대응 TF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비대위의 부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국토부에 그 박덕흠 의원실에서 조율을 했었는데 박덕흠 의원실의 그 비서관과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 조율을 하고 그 비서관이 국토부와 의견을 좀 나누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실은 저희가 성공리에 그때는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국토부 그 중개 보수 인하에 관련된 그 대책위에서는 사실은 좀 저희가 저 협회에서 원하는 부분으로 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개 보수 TF에 해당되었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저는 중간에 이제 5차까지만 참석하고 6차, 7차는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전후 좌우를 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머릿속에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 직장으로서도 그렇고 중개부 TF 대응팀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그 5차까지 참석하고 6차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좀 협회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지부장님들과 회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집회 과정 속에서 충남 지부 자체적으로 릴레이 집회 국회의원들 사무실을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릴레이 집회를 지금 자체적으로 차례에 걸쳐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MBC 뉴스, KBS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고 각종 신문을 통해서도 보도를 해서 대국민한테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하는 부분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저희 충남 지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집회는 진행을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행동과 실천력 관련해서는 일단 법 개정으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계시고요. 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되는 법안이 입안되는 거에 대해 사전에 협회가 미리 대응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정책연구원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가장 강력하게 꼽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 중에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충남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셨던 하나의 근거로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부동산 중개업을 실제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하셨다면 얼마나 오랜 기간 하셨는지, 매출 때문에 고민하는 회원들이 많으시죠. 매출 상승을 위해 우리 후보님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나만의 중개 노하우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고, 중개업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중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무엇이었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노하우라 이게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예, 사실은 저는 처음에 부동산을 배울 때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맨 처음 교대역 11번 출구죠. 그 앞에 이제 그 경매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1년 넘게 경매 1년 반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경매를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배우기 시작했고,
첫 개업을 한 것은 충남 당진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경매 물건 때문에 그 당진에 권리분석차 처음으로 당진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가서 2주 정도 시장 조사를 하면서, 당진에 개업을 해도 되겠다라고 싶어서, 당진에다 오픈한 것이 당진에 첫 번째 갔었던 회사에서 그것이 이제 그곳에다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진에서 개업을 할 때는 그 다가구주택이 많은 원룸 단지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룸 300에 30만 원 정도의 계약서를 주로 썼습니다. 한 2년 동안은.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토지 시장에를 자꾸 두드렸습니다. 토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경매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공법적인 부분을 좀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쉽게 또 접할 수 있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당진 원주민 부동산들 있죠. 예, 원주민 부동산들이 저한테 토지 물건을 물어볼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그래도 이종혁이가 잘한다 라는 그런 소리를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7시 정도에 보통 나와서 9시 출근하기 전까지 물건 한두 개 정도를 보고, 그리고 9시에 출근해서 또 미팅하고 어쩌고, 그러다가 한 10시나 10시 반 정도에 나와서 또 물건을 좀 보고, 그런 시간이 거의 한 2년 동안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동차가 한 10년 정도 탔을 때 64만 킬로를 뛰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토지 시장 쪽에서는 정말 잘한다는 소리를 그때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건축 개발에 좀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그 전원주택이죠. 전원주택을 좀 토지를 사서 직접 전원주택을 지어서 매매도 하고 하는 일을 좀 하다가, 또 이제 그 당진이 원룸 시장이 한참 동안 핫해가지고 다가구주택을 또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도 뭐 여러 채 졌습니다. 져서 팔기도 하고, 지금도 그때 못 팔은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요즘은 또 그것이 또 저한테는 또 지부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월세가 나오니까 또 효자노릇을 하네. 그때는 못 팔아가지고 안달을 했었는데, 또 상황이 또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개업은 나름대로 자신있게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성공리에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천안에서 그 구도심권에서 제가 부동산 박사학위를 도시재생 쪽으로 받아가지고 구도심권에서 좀 해볼까 하고 들어갔었는데, 아직은 그쪽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 시장이 많이 어려워서 조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계속 아파트를 주로 하시는 회원님들이 많이 힘들구나 라는 것을 요즘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자, 뭐 부동산 좌표가 굵으신 예. 우리 후보님이시네요. 일단 예.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시작을 하셨고요. 충남 당진에서 개업하셔서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이런 중개, 500에 30짜리 이런 것도 하셨고, 토지시장 중개에 대한 경험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몸으로 열심히 뛰는 중개 덕분에 원주민 부동산들도 우리 의종혁 후보님한테 물건 문의도 하고 이런 일들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건축하고 개발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전원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도 직접 해보셨고, 자, 이후에는 박사학위 때문에 그때 천안 구도심 쪽으로 이전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중개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중개하시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회원님들의 어려움도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네요. 네네. 자, 7번째 내용으로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방 사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한방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회원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사용하셨다면 얼마나 사용하셨고, 사용하면서 실제 느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한방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앞으로 한방 운영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그 지방과 수도권과의 한방을 느끼는 그 온도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에 지부장이 되고 나서 한방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더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한방을 이렇게 활동적으로 많이 쓰고 뭐 나름대로 이제 한다고는 했지만 서울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훨씬 더 필요성이 더 많이 느끼셨고 또 다양하게 또 활용도 또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그 한방은 제가 이제 주로 이용했었던 것은 이제 토지하고 원룸 다가구 할 때, 강에서 할 때 이제, 물건을 좀 올리고, 또 일부 토지 같은 경우는 또, 문의도 와가지고, 계약서도 작성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다만 이제 한방이, 다양한 회원들, 다양한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방 활용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다양한 욕구를 다 충족을 하려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무겁다 보니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는 뭐 우리 계약서 가장 많이 쓰는 계약서 프로그램 같은 가장 좋은 사실은 그런 뭐 프로그램이라고 다들 인정들 하시죠. 다만 이제 조금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또 사설 정보망으로서 쓰고 있는 뭐 테니나 레츠라고 하는 저희 그 기능도 한방에도 있죠. 파발마라고 해서 그런 기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기존에 써왔던 그 레츠나 텐 뭐 그런 그 사설 정보망이 쉽게 쓸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또 더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되는 시스템들을 좀 많이 그 요구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방에 있는 파발마 기능을 좀 더 쉽고 좀 더 좀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한방과 그 좀 현재 사설망 쓰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용할 수 있는 파발마죠. 협회 우리 한방에서는 그 부분과 좀 이원화 시켜서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뭐 특히 그 서울 지역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대국민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한방은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대국민 차원에서는 좀 광고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누구나 다 물건을 국민들 입장에서 쉽게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웹이나 앱이 별도로 조금 손질이 되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터치 3번이나 4번 정도로 이렇게 그 물건을 검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방이 조금 더 대국민 차원에서는 많은 손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이나 뭐 그 외부 업체하고 같이 좀 협력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한방과 관련돼서는 일단 후보님께서는 네, 다양하게 이용을 해보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토지, 원룸, 다가구 중개할 때 특히 한방을 많이 이용하셨다고 하셨고요. 실제 한방과 관련된 기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좀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계약서 프로그램은 최고 수준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한방은 사설정보망의 기능까지도 너무 담다 보니까 복잡함이 있는데 반해서 익숙하게 사설정보망 이용했던 부분들이 한방으로 전환이 안 되는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그리고 한방 자체가 회원 중심의 한방으로 운영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중심의 운영이 가능하게끔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웃소싱의 개념을 도입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사까지 주셨으니까 앞으로 한방이 더 개선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변화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자, 중개보수 인하 발표에서도 강조하였듯 정부는 프롭테크와 중개보수를 포함한 서비스 경쟁을 강조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프롭테크의 시장을 잠식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원의 종합부동산 서비스 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향하게 될 방향은 어떠한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이 예측에 따라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 프롭테크에 대한 부분이, 내년에 가장 큰 이슈로 좀 떠오를 것 같아서, 저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에 반해서 외부의 많은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우려스럽고, 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올 초에 프롭테크 협회죠. 협회에 사무처장 무슨 저희 기억이 나는데 그분하고 미팅을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미팅을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지, 또 무엇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뭐 한 2시간 이상을 미팅을 했었는데, 조금 저희가 많이 뒤쳐졌구나. 그리고 우리가 많은 부분을,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직방이나 많은 프로테크 기업들은, 여러 가지의 뭐 3D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VR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저희가 많이 더 노력해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직방에서, 소비자들하고 직접적으로 중개 거래를 하겠다고 지금, 또 나서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법적 제재안을 하루빨리 저희가 발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타다를 통해서 저희는 경험을 했죠.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개업 자체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루빨리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고민해서 하루빨리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한방 앱을 사실은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부분을 자체를 전체적인 부분 시장 흐름 자체를 막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하루빨리 준비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협회장이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법안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롭테크 관련된 부분에 대한 후보님 말씀은 일단 협회는 현재 준비 상황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대처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미팅도 수차례 진행하신 걸로 보입니다. 뭐 3D나 VR 같은 부분도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나 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또 직방에서 직접 거래하는 부분들은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흐름 자체를 막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대처 방법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회원들 사이에서 내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부분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능동적으로 잘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질문입니다. 국토부 교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질문 중에 또 하나죠. 자, 부동산 중개업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존속되는 자격사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공인중개사법이 오히려 중개보수 인하 등 갈수록 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대한 교섭이나 입법 활동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자, 이에 따라 정부, 언론, 학계 등을 대상으로 어떠한 활동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다 정책연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저는 제 공약을 통해서 국토부와 상설협의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정책연구원을 내실화해서 선제적으로 공인중개사들을
업권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들을 선제적으로 발의하겠다라는 그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 협회는 좀 말씀드렸듯이 준비가 너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정부 정책 또는 국토부를 상대로 제대로 대응을 못 해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부장을 한 사람으로서 또 해직을 했었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속에서 제가 협회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제가 협회장이 된다 그러면 정책연구원을 정말 내실화해서 대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들과 특히 행시 출신들이 대부분이 이제 걔네 그 국토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들과 상대를 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안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화하고 문서화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연구 논문을 또 만들어내고 해서 그들에게 명분을 줘야 그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걔네들을 국토부 직원들에게 먼저 우리들이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자료를 먼저 가져다 주면서 이거 합시다. 선제적으로 이거 합시다.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협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꿈이고 또 제가 협회장이 나오게 된 그런 계기입니다. 그래서 또 아울러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언론적인 면에서도 홍보적인 면에서도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회의 대변인 제도를 두어서 저희 협회가 대국민을 상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한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정부 관련돼서는 정책연구원의 내실화를 통해서 선제적인 안건 제시, 자료 제시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언론과 관련돼서는 대변인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언론 활동을 좀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학계 부분 잠시 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요. 네. 예. 사실 이제 제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학계에 대한 그 인력 풀은 뭐 저만큼 가지고 현 5분의 후보 중에서 제가 가장 강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국토부 직원들도 정책을 위반할 때는 항상 실무 자문을 받는 것이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입니다. 근데 저희 협회는 그 교수님들을 그동안 뭐 관리라고는 까지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소통이라든가 협력 관계를 가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협회는 그런 부분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연구원 내에 협회 정책연구원 내에 자문교수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주로 상대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을 미리 좀 초빙을 해서 자문교수단을 만들어서 국토부를 한테 심의할 때 저희 협회 입장을 대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자문교수단을 평상시 만들어 놔야 소통이 되고 있어야 그분들이 국토부를 갔을 때 좀 제대로 협회를 이익을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문교수단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계 관련돼서는 일단 자문교수단 구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평상시에 좀 관리하고 협력 관계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채팅창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더 다양한 질문들이 있으시면 네, 질문도 올려주시고 의견도 정리해 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시장 질서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조금 전에 카톡방에서 지금 채팅방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최근 반값 중개보수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남에 따라 중개보수 인하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개 의뢰와 동시에 중개보수 인하 압력이 시행되고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 간 경쟁적인 중개보수 인하로 인해 살림살이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대여업자, 중개 보조원, 컨설팅 사무소 없애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처음 초창 때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는 그 일회성 무등록 중개, 금전을 목적으로나 일회성 무등록 중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전안의 문진석 의원을 통해서 발의했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컨설팅 업체라든가 무등록 업체에 대한 법안은 하루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 협회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이제 그 반값 중개를 하고 있는 여러 지금 업체들이 또 생겨나고 있죠. 이것은 사실은 저는 의무가입제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결을 좀 시키고 싶습니다. 저 협회는 아직 의무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단체인데, 저희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협회가 지금 현재는 2개가 있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협회에 의무 가입을 해야만이 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 가입 제도를 반드시 빨리빨리 만들어야 시장 질서도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의무 가입 쪽 법안도 이미 진성준 의원을 통해서 이미 발의가 된 상태다 보니까 하루빨리 이 법안도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우리 경남 지부가 아주 잘 돼 있는데 중개 준칙을 좀 경남 지부 같은 중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회원들 간의 중개 시 서로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윤리 현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런 좀 전반적으로 각 지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서 저희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안정적으로 중개시장을 지켜나가고 또 그 반값 중개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 시장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원주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금 표시광고법에 의하면 작년부터 실시된 18조 2조 표시광고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소재지까지 같이 이제 광고를 하게끔 우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층, 저층 그렇게 표시가 되고 토지나 단독주택 같은 밑단위까지 표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물건을 도둑맞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특히나 일부 반값 중개를 하는 그런 업체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도둑 맞는 현상이 좀 일부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너 집만 누르면 어느 물건이 나온지 집을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이런 반값 중개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한테 물건을 도둑맞고 하는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하루빨리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무등록 일회성 중개 관련돼서는 이미 처벌에 관련된 입법을 발의하신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값 중개 관련돼서는 크게 2가지 말씀 주셨어요. 협회 의무 가입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광고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반값 중개업소에서 지금 물건을 빼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도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협회 의무 가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회원 간의 중개 시 중개 준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정의해 놓고 이렇게 중개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11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대응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 소비자들 나아가서 국민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이기적인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따갑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달라진 고객들의 눈빛을 통해 상황이 이전보다 더 많이 악화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짜고짜 중개업소부터 물어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제 공약 중에 하나가 또 대변인제 신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언론 홍보를 통해서 대국민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뉴스 나올 때 보면 한국공인중개사 정책연구원 무슨 실장이 인터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뭐 직방 뭐 실장 또는 부동산 114 뭐 부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17만 5천 명의 그 오프라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연구원에서 당연히 인터뷰를 하고 자료를 내보내고 해서 참고를 해야 돼서 부동산 뉴스가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언론을 좀 통해서 노출을 시키고 저희들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은 저희 부동산 정책연구원에서 자료화 시키고 데이터화해서 부동산 뉴스들에서 자꾸 제공해주고 또 부동산 뉴스에서 부동산 뉴스를 하는 앵커나 기자들이 저 협회를 찾아와서 자료를 요구하고 또 인터뷰를 요청하고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저희가 내실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을 때 국민들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잘하고 있구나 라는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신뢰성 있는 중개를 하기 위해서 저희 개업공인사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대변인 제도를 통해서 언론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책연구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12번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얼마 전 진행되었고 역대 최다 인원이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합격자도 역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부동산 중개업 시장의 구도는 겨우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경쟁으로 인한 매출 감소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회 공인중개사 합격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협회장이 되신다면 협회장으로서 전해주고 싶은 조언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뭐 이기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시기 위해서 40만 명이 넘게 시험을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미 또 시장에는 46만 한 6천 명 정도가 사실은 이미 많이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40만 명 이상이 또 시험을 봤다고 하니까 사실은 협회장으로서 또 협회장의 후보로서죠. 협회장 후보로서 또 개업 공인중개사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과열될까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이렇게 합격을 하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라고 하니까 뭐 한 말씀 해드리자고 본다 그러면 방법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는데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적당히 해서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셨을 건데 그래서 뭔가 이제부터 뭔가 큰 하나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자격을 놓은 것은 기본만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또 현업에서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오픈을 하고 또 폐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거고 더 많이 공부를 앞으로 하셔야 훌륭한 직업인으로서 또 성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본만 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네, 역대 40만 명 시험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시험을 봤는데 일단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이렇게 많은 시험을 보셨는지에 관련 말씀 주셨어요. 네, 자, 열심히 해야 한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에게도 어쨌든 중개업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자격증만 의존하지 마시고 열심히 구체적으로 하나씩 준비하시는 그래서 중개업 시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네. 중개업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초보 이렇게 중개사를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이렇게 이런 네오비처럼 이런 좋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전문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도 가장 좋고요. 가장 뛰어난 교수님들이 직접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곳에서 실력을 키워보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3번째 질문입니다. 후보님의 공약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자, 앞으로 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으로서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의무가입에 대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이미 지금 발의가 된 의무가입을 그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는 통과시키려고 사활을 걸겠습니다. 또 기회도 좋습니다. 내년 그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다 보니까 내년 대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양 당을 다 돌아다니며 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의무가입에 대한 부분을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일회성 무등록 중개 법안에 대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협회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 초석이 다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먼저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아울러서 그 내년 상반기 임기 초기에 좀 해야 될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관 개정입니다. 저희 협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법안을 발의하고 또 그 통과시키는 부분은 외부적으로 저희를 안정화시키는 부분이라면, 정관 개정은 저희 협회 내부적 시스템을 갖다가 제대로 갖추는 그런 기능을 하다 보니까, 정관 개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 꼭 이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한 가지 더 제가 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중개업권의 확대입니다. 저희는 최고 요율 0.9% 이상을 받을 수가 없죠. 중개 보수를 0.9%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뭐 2%에서 최대 7%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단순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에 대한 중개 보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개 서비스를 좀 더 확대를 시켰죠. 그래서 그 서비스 확대를 통해서 같이 받다 보니까 중개 보수가 좀 많이 높은 거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도 단순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에 따른 중개 보수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그 중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지난 5월 달에 소비자단체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소비자들은 중개 외에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외에 그 외에 뭐 이사 인테리어 업체의 알선이라든가 대출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또 그 부동산에 대한 좀 그 자문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 또 뭐 임대 관리에 대한 부분들 다양하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 공유사 법적으로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중개 보수 외에 서비스에 대한 용역 비용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역 내로 이것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그래야 중개 보수 자체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중개 서비스에 대한 그 용역에 대한 보수 자체를 높일 수가 있다 보니까 업역 확대에 대한 부분도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뭐니 해도 그래도 소득이 높아져야 우리 그 회원님들이 안정된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직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중개 알선을 통한 중개 보수 외에 중개 서비스의 질적 확대 또 업역 확대를 통한 보수 체계를 좀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그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공약과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협회 의무가입과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정관 개정과 관련된 부분은 협회 내부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내년에는 반드시 개정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
자, 그리고 중개업권, 그리고 중개업역 확대에 관련된 부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단순하게 중개 대상물의 알선에서 넘어서서 중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하여 중개보수 요율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네. 나온 것 같아서 일단 뿌듯합니다. 일단 우리 방송하는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으셨어요. 예. 일단 제가 좀 전달해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네. 질문들을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그 중에서 답변하시고 싶은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예. 네. 질문 읽어 주시고 관련된 데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제 상대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사실 상대평가에 대한 법안은 그 하재영 의원이죠. 그 통해서 이미 법안이 올라가 있죠.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것은 그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은 실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정당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50만 정당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국회에 진출하는 방향도 어느 정도 텃밭이 생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부장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취임식을 할 때 혹시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옆쪽으로 대형 프랜카드를 하나 걸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정치 세력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그 대형 프랜카드를 제가 걸었었는데 사실은 저희 그 공인중개사 특히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뭉쳐야만이 저희의 업권을 확보해낼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상종권을 사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서 뭐 국회의원이 직접적으로 국회의원이 된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먼저 저희들이 먼저 그 정치 세력화를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부별로 지회별로 조직화가 좀 필요하고 또 국회의원들과 정말 그냥 상투적인 그런 그 관계가 아니라 정말 끈끈하게 좀 엮여 있어서 저희들이 업권을 수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내년 대선에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연벽단체로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저의 정치 색깔을 싹 빼겠습니다. 정치 색깔을 싹 빼고 저희 업권의 그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울러서 또 내년에 또 지방자치에 대한 선거가 있죠. 그래서 그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들이 저희 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분들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펼쳐나가고 또 그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공인중개사 저희 특히 개업공인사에 있었던 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요 부분 역시 같이 가지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적으로 할까요? 네네, 말씀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중개 보수 선진화 방향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업역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중개 업역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단순한 중개 알선을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중개 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통해서 또 중개 업역의 확대를 통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삿짐 세타 원하면 명함 주고 있죠. 또 뭐 대출 집 구입할 때 대출 원하면 또 그 금융기관 연결해 주기도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해서 이삿짐 전체 알선을 원하면 한 세 군데 저 견적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몇 동 몇 호인데 이삿짐 업체를 직접 우리가 연결해서 세 군데 정도 비교 견적을 받아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럼 소비자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을 선택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럼 그거 중개 보수 외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한 지금처럼 그냥 명함만 주는 형태가 아니라 근데 그것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문서하고
법 규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도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또 뭐 삼성생명 또 어디 뭐 길게 있으면 세 군데 정도의 비교 견적을 받아서 얼마를 대출 얼마 해주고 금리는 얼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결정 권한을 소비자한테 주게 되면 소비자는 단순하게 그냥 본인이 고민해보지 않고 바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그에 따른 보수들 체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봐서 체계를 좀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0.9%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2%, 3%까지 조금 그 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끔 중개보수 체계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계에 있는 분들이 중개업 현실의 프로세스를 이해할까요? 가장 어려운 것이 이론적으로 아는 중개업과 현실 중개업이 아닐까요? 예, 좋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학계에 계신 그 교수님들이 얼마만큼 알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제가 회원 중심의 정책연구위원회를 먼저 만들겠다고 제 공약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 중심의 회원을 중심으로 한 현업을 하고 있는 거죠. 현업을 하고 있는 회원 중심의 정책연구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을 먼저 수렴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계 자문교수단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문교수단을 실질적으로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국토부로 갔을 때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말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그냥 그분들만큼 또 잘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되게끔 만들려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수정하면 될 것인지 미리 체크를 한다 된다면 그 훨씬 더 국토부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공격했을 때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먼저 회원 중심의 정책연구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규단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셨던 질문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씩 다 말씀을 다시 해주셨는데요.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4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투표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11월 25일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협회장 선거에서 투표 동료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회원 여러분, 무관심은 회원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협회가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권리가 찾아집니다. 많이 어렵다고 해서 무관심 해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협회회장 선거는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를 꼭 뽑아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백척간두에 대한 저희 협회를 또 여러분들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에 그 선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선거에 참여하셔서 과연 우리 협회를 부할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많이 돌아다니 보니까 이번 선거에 대해서 투표율에 대해서 많이 저조할 거라고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냥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 협회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한 표를 꼭 행사하셔야 되고 그 선택하실 때 정말로 누가 협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지 그리고 또 행시 출신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누가 우리 협회를 위해서 또 업권을 수호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기 5번 이중혁은 최선을 다해서 협회장이 된다면 저희 협계 백척간두에서는 저희 협회를 꼭 살려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죠. 우리 기호 5번 이종혁 후보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후보님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원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은 일정까지 끝까지 클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선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장 선거 투표일은 11월 25일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이번 인생에서 마지막 직업이라면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에 방문하셔서 부동산 중개업의 미래와 생존권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